보복하겠다고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쪽이 정작 6개월 뒤엔 자기 산업이 통째로 멈춘다는 걸 알고는 있을까요? 지금 일본 얘기입니다. 다들 이걸 중국하고 일본이 센카쿠 열도 놓고 벌이는 영토 싸움 아니면 한일 무역 갈등 정도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는 건 그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되돌리기 어려운 지각 변동입니다. 질문 두 개만 먼저 던지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왜 지금 힘도 예전 같지 않은데 중국을 이렇게까지 자극하고 있을까요? 둘째, 2019년에 이제 한국 반도체는 끝났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바로 답부터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일본 대기업들이 쥐고 있는 히토류 재고가 대략 6개월치라고 합니다. 중국이 히토류 생산의 70%, 정제와 가공은 95%를 쥐고 있는데 그걸 조금씩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표면, 동기, 결과 이렇게 세 층으로 벗겨보겠습니다. 표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밑에서 일본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먼저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이건 단순한 한일 갈등이 아닙니다. 30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한일 역전, 그 마지막 국면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2019년에 일본이 우리한테 반도체 핵심 소재, 세품목, 불화수소 같은 걸 수출 규제했을 때 말이에요. 그때 소부장 다 무너진다, 한국 반도체 이제 끝났다고 일면을 도배했던 게 어느 쪽 언론이었는지, 그리고 그 언론들이 지금 일본이 똑같은 무기를 중국한테 그대로 맞고 있는 이 상황에는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이게 오늘 이야기의 숨은 축입니다. 자, 표면부터 봅시다. 지금 일본 총리 다카이치입니다. 솔직히 이 사람 본인도 총리가 될 줄 몰랐다고 할 만큼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에요. 초기 지지율이 60에서 65%까지 나왔습니다. 여성 최초 총리라는 상징성 덕을 크게 봤죠.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8, 90%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빨리 빠져서 20대는 40%대까지 내려왔어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뭘 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막상 한 게 없거든요. 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사실 다카이치라는 인물부터가 그래요. 서민적인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는데 알고 보면 마스시타 정경숙 출신 엘리트입니다. 서민 정치가 몸에 밴 사람이 아니라 여론이 원하는 쪽으로 몸을 트는 포퓰리스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와요. 보수 우익이 좋아할 행동을 하면 그쪽이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반중 여론은 알아서 따라온다. 그 계산을 정확히 읽은 거죠. 그러면 지지율 떨어지는 총리가 보통 뭘 합니까? 밖에 적을 만듭니다. 다카이치가 집어든 카드가 바로 중국이었어요.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하겠다. 중국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겠다. 이런 발언들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태평양 쪽으로 쐈습니다. 판이 점점 위험하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갈 게 있어요. 일본에서 반중 정서가 왜 이렇게까지 뜨거울까요? 뿌리가 깊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과거엔 중국을 대놓고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쿄 한복판 건물을 중국 자본이 통째로 사들여서 저녁이면 그 일대가 시끌벅적한 중국식 거리로 바뀝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일본 사람들 눈에는 참기 힘든 풍경이죠. 게다가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인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쓰고 갑니다. 1985년만 해도 일본 경제 규모가 중국의 6배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중국이 일본의 4, 5배예요. 내려다보던 상대한테 완전히 역전당한 겁니다. 이 굴욕감, 이게 반중 여론의 진짜 연료예요. 다카이치는 바로 그 감정에 올라탄 거고요. 그런데 이 충돌의 진짜 뇌가는 대만이 아닙니다. 센카쿠 열도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독도랑 비교하면 감이 딱 옵니다. 독도는 경찰이 20명쯤 상주하고 관광객도 오가고 누가 봐도 한국 땅이라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그런데 센카쿠는요. 면적이 독도의 50배인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삽니다. 경비대도 없고 등대 하나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배가 그냥 쓱 올라가서 눌러앉으면 그만인 구조예요. 실제로 지금 중국 해경선하고 일본 함정이 그 해역을 거의 1년 내내 같이 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중국 경찰함이 일본 함정을 밀어냈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중국이 민간 어선 전 척쯤을 한꺼번에 몰고 와서 그냥 상륙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걸 회색지대, 그레이존 전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제 정치학자들은 지금 일본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합니다. 힘도 예전 같지 않으면서 중국을 저렇게 자극하다가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안보 쪽 그림입니다. 그런데 진짜 시한폭탄은 따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히토류입니다. 첨단 산업이라는 게 전기차 모터부터 정밀 무기까지 히토류 없이는 못 만드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일본 첨단 산업 상당수가 그냥 멈춰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유세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는 이제 히토류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일본도 2019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빠르게 대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때 일본이 소재 막았을 때 국산화로 넘어갔잖아. 일본도 기술력 있는 나라니까 어떻게든 하겠지. 여기서 일본도 결국 극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면 사실 좀 깔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토류는 대안이 없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2019년에 우리가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었던 건 대체할 기술과 경로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토류 정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이 이걸 틀어진 이유가 단순히 광산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을 감수하고 넓은 땅에 폐기물을 묻어가면서 수십 년을 축적해온 결과입니다. 그 주변엔 사람이 못 살 정도로요. 일본이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 좁은 국토에서요. 다카이치 정부가 내세우는 대안이라는 게 미나미토리시마 근처 태평양심의 9,000m 밑에 있는 히토류를 캐올리겠다는 겁니다. 그걸 끌어올려서 도쿄까지 옮겨와 경제성이 있는지 이제 겨우 테스트해야 하는 단계예요. 전문가들은 이게 짧아야 몇 년, 길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한국 끝났다던 그 예측, 그게 왜 틀렸는지 이제 보이시죠? 대체 가능한 걸 놓고 못한다고 겁을 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맡고 있는 건 진짜로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부메랑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질문을 아예 바꿔봅시다. 일본은 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한때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였는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그림입니다. 답은 뜻밖에도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바로 그것에 있어요. 장인 정신입니다. 우리도 늘 배웠잖아요. 일본의 장인 정신을 본받아라. 꼼꼼하고 세심하고 철두철미하다. 200년, 300년 된 노포가 즐비하고. 그런데 이 장인 정신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핵심은 안 변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우동집을 하면 아들도 손자도 죽을 때까지 우동집을 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동집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기술을 어떻게 전수하느냐? 10년쯤 밑에서 수련한 수제자한테 몰래 살짝 넘겨줍니다. 이게 수치화가 안 돼요. 디지털은 전부 숫자로 바뀌어야 복제가 되는데 장인의 손끝 감각은 숫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은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혁신은 안 돼요. 어느 날 판을 확 뒤집는 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요. 이게 경제로 넘어오면 더 뚜렷해집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끊임없이 축적하고 확장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동을 팔아 돈이 모이면 2호점을 내고 다른 사업으로 넓혀갑니다. 한국이 딱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우동집을 그냥 계속 우동집으로만 둡니다. 자리도 안 늘려요. 손님이 20명씩 줄 서 있어도 가게는 30년 전 그대로예요. 심지어 요즘은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흑자를 내는 멀쩡한 기업이 그냥 문을 닫는 경우까지 나옵니다. 흑자 도산이에요. 축적이 멈춘 사회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건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몸의 벤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번 크게 부딪히면 두 번 다시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처럼 싸우고 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푸는 문화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토론으로 부딪혀야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일본은 그 부딪힘 자체를 피합니다. 정해진 매뉴얼 안에서는 세계 최고로 정교한데 그 매뉴얼 밖으로는 한 발도 안 나가려 해요. 변화라는 건 결국 누군가 기존의 틀과 마찰을 일으켜야 생기는 건데 그 마찰을 사회 전체가 회피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사회예요. 카드 사용률이 최근까지 35%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현금이에요. 왜 카드를 안 쓸까요? 하나는 낭비 걱정이고 더 큰 건 내 정보와 재산이 정부에 낱낱이 공개되는 게 싫어서예요.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 이걸 발급받으라고 그렇게 종용해도 20%는 끝까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어요. 현금 거래가 많다는 건 기록에 안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소기업 중에 수익을 못 내는 것처럼 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이른바 좀비 기업이 50에서 60%나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현금으로 계산하면 10% 깎아준다는 말, 그게 다 기록을 지우려는 거잖아요. 이중장부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인 겁니다. 나라의 디지털화가 기본부터 막혀 있는 거죠.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예요. 미국이 자국 수출을 살리려고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1달러에 240엔 하던 게 2년 만에 120엔으로 딱 절반으로 뛰었어요. 그러니 일본에서 만들면 수출이 안 됩니다. 단가가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제조업들이 죄다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미국 제조업이 텅 비어버린 것과 똑같은 길을 일본도 그대로 걸은 겁니다. 그러는 사이 도쿄대에서 조선학과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반도체 학과는 가장 인기 없는 학과로 떨어졌고요. 후진 양성이 끊긴 거예요. 무너진 게 석가래가 아니라 기둥이었던 겁니다.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1997년 일본의 국가 경쟁력이 3위로 떨어졌을 때 일본 언론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3년 연속 1등 하다가 3등으로 내려갔다고요. 그때 일본 사람들은 옆나라 한국을 솔직히 발바닥대 정도로 여겼어요. 여론조사를 하면 70% 이상의 우리는 아시아인이 아니다 라고 답하던 시절입니다. 그럼 지금 일본의 경쟁력은 몇 위일까요? 38입니다. 그냥 미끄러진 게 아니라 급전직하로 떨어진 거예요. 이걸 일찍 알아챈 한 일본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9년에 우연히 일본의 통계 특집 자료를 봤는데 숫자들이 이미 전부 역전을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까지 일본을 범접할 수 없는 나라로만 보던 사람이 그 통계를 보는 순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기 한참 전에 숫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남기는 이익이 일본 주요 100대 기업의 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는 얘기가 나와요. 과거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이 설 명절마다 일본으로 건너가 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오던 그 나라에서 말입니다. 영하 162도짜리 초저온 가스를 실어 나르는 LNG선. 이제 이 배는 한국이 세계의 90% 이상을 만듭니다. 과거 조선 강국이던 일본이 자기네 조선소에서 못 만들어서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하던 그림입니다. 우리가 배우러 가던 나라가 이제 가르쳐 달라고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장인 정신이 일본을 지킨 게 아니에요. 장인 정신이 일본을 가둔 겁니다. 정해진 길은 세계 최고로 정교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한 발짝을 못 벗어나요. 그렇게 우물 안에서 물을 가장 곱게 뜨는 법을 400년 동안 연마하는 사이 바깥 세상은 우물 자체를 버리고 강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진짜 발등에 불이 하나 더 붙었어요. 엔저입니다. 1달러에 160엔,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약해졌을까요? 핵심 원인은 다카이치 정권의 확장 재정입니다. 돈을 많이 풀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 돈을 풀려면 어디서 가져와야 합니까?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해요. 빚을 더 당겨오는 겁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미 빚이 너무 많다는 데 있어요. 국가 부채가 GDP의 250%입니다. 미국이 120%인데 그 2배예요. 게다가 그동안 찍어낸 국채의 절반가량을 일본은행이 사서 들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600조 엔이에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 여기 붙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내겠다고 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얼마 전 영국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감세하고 확장 재정 편다고 발표하자마자 채권 시장이 등을 돌리면서 그 정권이 무너졌어요. 지금 일본에도 똑같은 위험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엔화를 팔고 그나마 믿을 만한 달러를 사는 거죠. 그래서 엔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질 문제가 겹칩니다. 일본 전기료가 한국의 2~3배예요. 후쿠시마 이후 원전을 멈추면서 화력에 의존하게 됐고 전력은 민영화돼 있는데 태풍에 송전탑이 쓰러지면 복구에 한 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온돌이 없어요. 바닥에 열을 넣는 파이프가 없는 다다미 방이라 겨울엔 발밑만 겨우 데우고 윗공기는 찬바람이 돕니다. 창틈으로 외풍까지 들어오니 방 아닌데도 얼음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엔 노인들이 더위에, 겨울엔 방 안에서 추위에 돌아가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기료는 AI 시대와 직결됩니다. AI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으니까요. 전기가 이렇게 비싸면
다음 라운드인 AI 경쟁에서도 일본은 시작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전기 없이 돌아가는 인공지능은 없으니까요. 여기서 씁쓸한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한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게 일본의 관광이었잖아요. 관광 천국. 그런데 지금은요. 엔저 때문에 달러를 든 외국인들이 몰려들면서 교토 같은 명소가 돗대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고급스럽던 이미지가 사라진 거죠. 호텔 값은 두세 배로 뛰고 음식값도 외국인용과 현지인용이 따로 노는 이중 가격제가 퍼지고 있어요. 라면 한 그릇을 외국인은 4,000엔에 사 먹는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1,000엔만 넘어가도 지갑을 닫습니다. 30년째 물가도 임금도 제자리인 나라에서 자국민이 자기 나라 관광지에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갈게요. 이걸 보고 한국이 다 이겼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엔저는 일본 제품을 싸게 만드니까 한국 수출 기업엔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고 원화도 엔화의 동조에 함께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조선이든 관광이든 경쟁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일본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뭘 대비할지 보이니까요.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이 영상을 보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일본, 이 그림으로 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보니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 있죠. 이건 보복카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30년에 걸쳐 되돌릴 수 없게 굳어진 한일 역전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이 변화는 숫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일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유학하던 시절엔 일본 슈퍼에서 김치를 사려면 눈치를 봐야 했다고요. 지금은요, 김치 없는 슈퍼가 없습니다. 김치 국제 표준을 정할 때 일본이 자기네 기무치로 대받아치려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조차 김치가 한국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였죠. 예전엔 구로사와 같은 거장의 영화, 세계를 홀리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문화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흐름은 거의 끊겼습니다. 넷플릭스를 켜면 한국 드라마가 판을 압도하고 일본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줄을 섭니다. 이 전문가가 몇 년 전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냈을 때 일본에 사는 동창들이 무슨 그런 국뽕 같은 소리냐며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선배님, 지금 딱 그 책 내용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발바닥 때처럼 여기던 나라를 이제는 그 문화를 본토에서 직접 느끼겠다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놓으면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역사가 무서운 건 몰락하는 나라가 조용히 가라앉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옆에서 폭주할 때가 진짜 위험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중국과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물러서는 순간 정권이 무너지니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도 전문가들은 합리적으로 보면 그런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쟁은 원래 합리적이지 않게 터집니다. 만약 센카쿠에서 정말로 첫 총성이 울리면 그 공급망과 안보의 충격 앞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역전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시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몰락하는 이웃이 폭주할 때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방심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한 이유죠. 이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